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부활, 재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과 재생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르네상스라는 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 건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중세 크리스트교 사회에서 신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사회를 벗어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다 부활시키겠다. 이것이 목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기존의 교황권이 완전히 절정이었을 때는 교황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중심 사회가 우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신중심 세계관을 극복해서 인간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사상이 바로 인문주의, 영어식 표현이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바로 휴머니즘. 사람, 휴먼과 사상을 뜻하는 이즘이 붙은 건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개성과 감정을 중시하는 게 바로 이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자, 피코델라 미란돌라라고 하는 당시 사람이 남긴 글을 한번 볼게요. 오 아담이여. 아담은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이죠.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면모를 취하고 어느 임무를 맡을지는 너의 희망대로 너의 의사대로 해라. 신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 어느 장벽으로도 규제받지 않고 있는 만큼 너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본질을 규정해라. 내가 너 자신의 조형자요 조각가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형상을 빚어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문화 사조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바로 이탈리아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에서는 왜 이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한번 볼 필요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요. 이 지역은 고대 로마 제국이 그대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들을 나무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는 뭐 비가 펑펑 쏟아지고 나면 습기를 먹겠죠. 혹은 그래서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나면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의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은 가면은 일단은 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요. 일종의 요즘 개념으로 치면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료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었습니다. 500년 전에는 더 많이 남아있었겠죠. 자, 그리고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에게 멸망합니다. 바로 여기 1453년에 멸망하니까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크리스트교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 이후에 그 비잔티움 제국에 있던 수많은 학자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떠나 이제 과거 자신들과 두뇌 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상당수가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부유해진 상인들이 이제 그 지중해 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나니까 이제 여가가 생겨요. 그 여유를 누리고 싶지만 여가 생활하고 싶지만 생활할 게 없네요. 그러던 중에 이 수많은 미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후원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가 생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나서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이 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탈리아의 피렌체예요. 로마와 밀라노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발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들은 다 피렌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들인데요. 이 피렌체의 구시가지에는 마찬가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여기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한 집단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메디치 가문이에요. 코시모 데 메디치 그리고 그의 손자 로렌조 데 메디치 이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피렌체는
그래서 중세 신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어떻게 발달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거는 문학작품입니다.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우피치 궁전 회랑에 이렇게 수많은 피렌체 출신 인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단테 알리게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신곡을 남긴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의 그 작품을 토대로 해서 이제 르네상스는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은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표현하고요.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아예 풍자하고 묘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군주론을 통해서 이제 그 공화제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리더십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일종의 전제군주정 비슷한 이야기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문학작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학작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술작품에서 바로 이 인간 중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술작품들 볼 건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미술작품들은 매우 잘 봐두셔야 할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미술 분야에서는 바로 이 작품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카치오가 아니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여성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여성이. 네, 그리고 인간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했어요. 이 바다 위에 조개가 있고 그 위에 여성이 이제 올라가 있는 모습들. 신중심 사회였으면은요, 여기 다 이렇게 막 가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중심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지 않고요. 마찬가지 이 부분에도 네, 굉장히 그 인간이 신체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신중심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미술 작품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미술 분야에서의 인간 중심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선언을 했다면은 이제 수많은 작가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3명의 작가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밀라노에 가면 있고요. 최후의 만찬. 아직 신중심 사회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주제가 그림으로 그려지지만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처럼, 비너스의 탄생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비너스의 탄생처럼 아예 그 신체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모나리자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빌런들의 테러 대상이 되기도 했죠. 수많은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명작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 같은 것도 남깁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등등등 여러 분야에 뛰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난 1000년간 태어났던 인물 중에 가장 천재를 뽑으라고 하면은 늘 뽑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다빈치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피렌체 출신의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 네,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인 콘클라베가 열리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채플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가 흔히 천지창조라고 부릅니다. 성서에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는 그 과정들을 그림으로
천장화에 그림으로 쫙 다 그려놓은 겁니다. 물론 미켈란젤로는 일화에 의하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천장에 매달려서 몇 년 동안 안 내려왔다 이러는 썰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티나 채플의 천장에는 인류의 시작과 이 세상의 시작이 있다면은 채플의 벽면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작품이 존재합니다. 이 작품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왼쪽의 그림이 굉장히 밝은 모습을 띠고 있다면 오른쪽의 그림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보다 더 뛰어난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조각가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바티칸에 걸려있는 이 작품이에요. 피에타.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정말 미세하게 조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앞에서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계속하게끔 하는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그래서 있고요. 사실 이 미켈란젤로를 대표하는 또 다른 대표작 중 하나는 바로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면 있는 다비드상. 가톨릭계에서는 다비드라 부르고요. 그리고 그 교회 쪽에서는 다윗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피에타와 다비드상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요. 네, 봤지만 네, 다비드상이나 피에타상이나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미세하게 묘사를 다 해놨습니다. 특히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요. 좀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 네, 팔의 근육이 장근육이 다 보이고요. 복근 그 다음에 손가락도 자세히 보면 손가락에 힘줄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만들지 못하겠죠. 피에타 상에도 보면은 네, 이 다리에 근육이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미세하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런 거장들이 있는데요. 르네상스 3대장 하면 한 명이 더 뽑힙니다. 바로 라파엘로 산치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보다 30살 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대표적인 작품 바티칸에 가면 마찬가지 바티칸 미술관에 과거에 교황이 집무실로 썼던 방이 있어요. 지금은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방의 그림을 다 라파엘로가 그려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리스 하면은 철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하면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는 학당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마찬가지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그림의 가장 가운데에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 유클리드도 나오고요. 프톨레마이오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파엘로 자신도 등장합니다. 조로아스터도 등장하고 굉장히 디오게네스도 등장하고 수많은 철학자들 약 50여 명의 철학자가 이 그림에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림을 잘 만들어서 잘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 다른 인물들은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 묻혀 있는데요.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로마 판테온에 이렇게 왼쪽 편과 같이 무덤이 남아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르네상스 3대장과 이들이 남긴 작품들이 어떤 건지를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인간의 그런 아름다움들,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알프스 이북 지역. 이 지역은요. 현실과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 우리 사회 썩었어. 이대로 하면 안 돼.
교회. 야, 우리 이러다가 야, 이게 그냥 진짜 예수가 말하는 게 이게 맞아? 하나님 말하는 게 이게 맞아?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띠는 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먼저 에라스미스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네덜란드 지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책 우신예찬,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다. 신학자가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답니다. 교회 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패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미스는 자신의 책이 진짜 이렇게 말해요.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신의 눈만 번쩍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하는 척하면은 그러면은 다들 신한테 충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한 겁니다. 자, 토마스 보어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이 사람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 영국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싸나워져서 과장해 말하자면 사람까지 먹어치우고 있다.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토리로 둘러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과 신사, 이 성직자들 얘네들이 다들 지들 백소 채우느라 백성들 다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썩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 사람 세르바텐스의 돈키호테. 기사 계급이 이렇게 망했어요 라고 하면서 연락의 현실 비판해 줍니다. 에라스미스 네덜란드 사람, 토마스 무어 영국 사람, 세르반테스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렇게 발달합니다. 사회를 연락이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죠.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르네상스가 일어나던 시기에 르네상스만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바로 과학기술도 발달하는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르네상스가 발달하는데 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발달하는 이유는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확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신중심 사회에 벗어났으니까 이제 다른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 과학기술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은 중국에서 넘어온 화약을 이용해서 총과 대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중세 신중심 사회에서는 신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애들이 칼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칼 들고 오는 놈 총 쏴서 맞춰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심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기사계층 쫙 다 짐 싸야죠. 두 번째, 나침반은요. 넘어왔더니 나침반은 방향을 아니까 먼 바다에 나가서도 그 방향만 알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 항해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 유럽 세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 이후로 신중심 사회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더 넓은 세계로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판 인쇄술. 중국이 먼저 개발해요. 근데 유럽 대륙도 구텐베르크가 고안해냅니다. 자, 근데 얘네들 활판 인쇄술의 특징, 예전에 손으로 다 베껴 쓰던 거 이제 하나만 활판 만들어 놓고 쫙 다 프린팅하면 돼요. 대량 인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인쇄를 해서 지식과 사상이 전파되고 르네상스나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될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요. 바로 이러한 활판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쉽게 인쇄돼서 널리 퍼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반들을 통해서 특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처럼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해 라고 외쳤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교황의 권위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는 권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